함정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먹히는 주제 오늘 네, 제대로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의 사이언스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네, 완전 피속정처럼 생겼는데. 전격 제트 작전 할 때처럼 지금 한 번 더 연안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창끝 전력이라고 하죠. 그냥 고속정이 아닙니다. 더 작고 빠른 초고속정 HSIC 하이스피드 인터셉터 크래프트가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스펙이 뭐 엄청납니다. 화면을 보니까 진짜 좀 셀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빠른 예. 그냥 고속정이 아니에요. 초고속정이에요. 네. 예, 초고속정은 고속정보다는 작고 고속단정보다는 큰 이제 새로운 개념의 함정인데요. 이 영국, 미국, 스웨덴, 러시아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현재 개발, 네. 운용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배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공개가 된 차세대 초고속정은 지난 2016년에 이제 자체 개발에 나선 뒤에 약 5년 동안의 이제 시행착오와 연구 개발을 거쳐서 완성이 됐는데요. 길이는 이제 20m, 그다음에 폭은 4m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에서 쓰던 최일선에 배치된 함정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참수리 고속정 아닙니까? 네. 이 참수리 고속정이 길이가 37m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 예. 길이밖에 안 되는 이제 그 정도 크기인데 승정도 이제 12명이어서 참수리 고속정 30명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그런데 최고 속력은 60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11km입니다. 111km를 바다에서 뒤에 그 원쌤 잘 아시지만 배가 111km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러다 막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빨라서. 우리 경부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110km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걸 생각해 보시면 네. 제일 잘 나갈 때 제 차가 LPG거든요. 그래서 110km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배가 111km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오. 그래서 우리 해군이 보유한 함정 중에 가장 빠른 것이 참수리 고속정인데 이 참수리 고속정도 최고 속력이 38노트, 예. 시속 70km입니다. 그러니까 참수리 고속정의 거의 1.6배 빠른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배가 되겠습니다. 네, 괜히 초고속정 하는 게 아니에요. 111km라면 와 이거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일단 60노트라고 이제 예. 하는데 60노트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미 해군 특수작전부대의 그 UFO 함정이라고 불리는 거네요. 오, 진짜 UFO가 생겼네요. 예, 이 초고속 침투적인 이제 M80 스틸레토가 요건데 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배 모양이 아니죠. 이걸 이제 더블 M이라고 해요. M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더블 M 형태의 이제 선체인데 배트맨 차의 바다 버전 같이 생겼네요. 이건 이제 속도를 내게 되면 엔진으로 요 안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채널들에서 공기가 빠르게 흐르면서 선체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이제 완전히 떠서 물론 비행기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좀 떠서 가기 때문에 이제 물하고의 저항이 훨씬 약해져서 고속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속력으로 달리는 경우에 60노트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M80 스틸러터 외에는 60노트나 그 이상의 이 초고속정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은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다. 와.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우리의 초고속정인 거죠. 네. 우리 초고속정 뭐 붙은 거 이름 없습니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이. 아직까지는 이제 공식 별칭 명명이 안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 공모를 하든지 우리 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본 게임 시청자께서도 열심히 뭐로 붙이면 좋겠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제비호? 물찬 제비. 농담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빠른 거예요? 일단 속력을 위해서는 역시 이제 엔진이 1500마력의 디젤 엔진 3개가 장착이 돼 있어요. 네. 작은 배에. 앞쪽에 1개, 뒤쪽에 2개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요. 엔진 한 개당 무게가 1750에서 1800kg, 그러니까 1.75톤, 1.8톤 이렇게 나가니까 이 3개를 합치면 엔진 무게만 5.4톤이 되는데 예. 보신 것처럼 배가 작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배 무게가 20톤인데
엔진 무게만 5.4톤으로 30%를 차지합니다. 와, 근데 그 밸런스를 봐도 30%가 엔진이면 무슨 전투기도 아니고 좀 과하게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체를 경량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네. 이 차세대 고속정 아직 이름이 없는 우리 차세대 고속정은 초고속정, 차세대 초고속정은 그치, 이거 말씀드린 때문에 개발하신 분 엄청 서운하실 것 같아요. 서운해하죠. 초고 111km인데. 초자 빼면 됩니다. 네. 초 초. 고속정은 네. CFRP 초고속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CFRP는 카본 파이버 리인포스드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이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네. 우리 탄소 섬유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철보다 뭐 60%나 가볍고 알루미늄보다도 40% 가벼운데 그리고 우리 기존의 이제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여기저기. 요것보다도 35%나 가벼운데 인장 강도는 철보다 10배가 강하다. 이런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선체를 만들 수 있었고 이 이제 소재는 누리호에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지 않죠. 녹이 있을 수가 없는. 바다에서 딱이네요. 근데 그래서 유지 보수 뭐 이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CFRP가 굉장히 꿈의 소재인데 이번에 아시아 최초로 적용이 된 거죠. 예. 자랑스럽긴 한데 그 정도면 그냥 다른 나라에서도 CFRP 이 소재 그냥 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탄소 섬유 계통이 굉장히 공정이 복잡합니다. 아, 그래요? 예. 공정이 복잡하다는 말은 비싸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이제 통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만들어서 바깥쪽에 안쪽에 이제 CFRP 껍질을 붙이고 안쪽에 다른 코어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럼 가격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꾀한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예. 근데 빨라서 좋긴 하는데 샌드위치 판넬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더 그렇고 가벼. 그럼 이게 그 안전 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이거 승조원들. 고속 보트들 예. 뭐 보면 빠르게 달릴수록 배 윗부분이 이렇게 치솟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예, 어떤 때는 뒤집어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이렇게 치솟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트림 현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초고속정은 이런 트림 현상을 최소화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배의 선수가 위로 치솟지 않게 되면 시야 확보가 좋겠죠. 앞부분을 제대로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고가 0.1에서 0.5m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성능을 보였고 1.24에서 2.5m에서도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2.5m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작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제 확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고 2.5m 정도면 웬만큼 풍랑 있는 속에서 작전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큰 배도 아닌데 그 상당한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전에 뭐 NLL 쪽에서 북한이 도발했고 우리가 또 몇 차례 교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비상이 걸려가지고 후방에 있던 우리 초기함이나 이런 거 출동할 때 또 가장 현실적으로 속을 속였던 게 폐구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물이 많이 예. 이렇게 폐그물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스크류에 걸려서 이 기동에 이제 제한이 초래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매년 봄에 보면 해군에서 중요하게 하는 작전이 폐그물 작전, 수거 작전이에요. 매우 중요한 작전이네요. 네, 폐그물 수거 작전이에요. 예. 더구나 이제 양식장이 많은 뭐 이런 곳에서도 마찬가지 폐구물이나 이제 부유물이 스크류, 프로펠러에 이제 걸릴 경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참수리 고속정 후계함으로 이제 개발된 게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인데요. 이 윤영하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터제트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워터제트는 기존의 스크류, 프로펠러를 선체 안에 끌어들여서 물을 빠르게 배출하는 이런 방식이어서 구형 함정들에 비해서는 뭐 그물이나 이런 데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이제 이러한 이제 방식인데 근데 오늘 주제 이제 초고속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뭘 썼냐? 수면 관통형 추진기라는 걸 썼는데 영어로 이걸 서피스 피어싱 프로펠러 야구인데요. 이 수면 관통형 추진기는 뭐냐면 이 프로펠러의 절반은 물속에 들어가 있고 절반은 이 물리로 노출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래요. 물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항이 크겠죠. 그러니까 물의 절반쯤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물속에 다 있는 것보다는 저항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항을 줄이고 이 공동 현상을 역용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방식인데 워터제트는 이 특성상 현실적으로 45노트 정도가 이제 한계라고 그래요. 근데 수중 관통형 추진기에 사용되는 프로펠러는 이 형상 자체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이제 삼각뿔 형태의 후퇴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걸리더라도 이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운용되고 있는 초고속종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수명 관통형 추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이제 추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뭐 영상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오? 특징이 있는데 이 스크류가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제 방식인데 여기서 내려가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좌우뿐 아니고 상하로도 예. 이 스크류 축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펠러 방향을 위로는 10도, 아래는 30도, 그리고 좌우의 경우는 각각 30도씩 조정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기동성이 뛰어난 그런 이제 특징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프로펠러가 위아래 좌우로 움직인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차세대 초고속정 이거 개발 목적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뭐 되게 이런 걸 이제 급히 또 만들면 북한일 가능성이 큰데 북한이 지난 2015년에 그 서해 NLL 해역에다가 그 파도 관통형 고속정 요걸 이제 VSV라고 하는데 Very Slender Vessel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날렵한 베슬인데 요걸 배치를 했습니다. 예, 위성 사진이라 조금 희미하긴 한데요. 화살촉 같이 생겼는데요? 네, 굉장히 얇게 생겼습니다. 또 여기 이제 2019년에 북한 청진항에도 관측이 됐었고 길이가 30m인데 폭이 5m밖에 안 돼요. 또 앞머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뾰족하고 위아래로는 납작한 이런 형태에서 고속 기동할 때 이제 파도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 고속정이고요. 또 스텔스 도료도 칠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고 속도가 이제 50노트, 시속 90km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빠르네요. 예. 그리고 이 VSV보다 길이가 긴 35m, 40m씩 되는 두 종류가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해삼급과 농어급으로 명명이 돼 있는데 무슨 수산이 생각나긴 합니다만 해삼 농어급이에요? 예, 아마 아니 뭐 농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해삼이 나오는지. 그러게. 그렇죠. 해삼부터 느림의 대명사인데 그러게. 해삼은 좀 안 맞는데 생각해보니까. 해삼급과 농어급으로 명명된 이제 SES, 그러니까 Surface Effect Ship이라는 건데 선형의 미사일 고속정이에요. 요거는 이제 배 밑바닥을 약간 움푹하게 만들어서 선체와 수면 사이에 생긴 공기층이 일종의 윤활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저항을 감소시켜서 빠르게 갈 수 있고 연비도 절감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이제 50노트, 90km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바닥이 이렇게 파였으니까 갯벌이 발달해서 수심이 얕은 우리 서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운항이 용이한 거예요. 위협적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빠르니까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기 굉장히 좋죠. 네. 그에 비하면 우리가 기존에 운영 중인 이제 고속 단정의 속도는 35에서 40노트로 시속 65, 70km 정도 수준이고 신형 참수리 고속정도 최대 속력이 40노트, 시속 74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와서 치고 빠지면 우린 쫓아가질 못한다라는 관점인 겁니다. 예.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새로운 개념의 초고속정인 거죠. 111km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 함정이 필요한가 봅니다. 근데 사실 북한 고속정은 뭐 저희도 언제 다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빠르긴 한데 화력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문제는 이런 함정 지금 말씀드린 이런 VSV나 이런 것들은 이게 굉장히 선체도 낮아요. 그러니까 파도 사이에 들어갈 경우 잘 잡히지가 않는 거죠 레이더에. 더구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텔스도로도 칠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기습을 당할 이제 우려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단거리 대한 미사일도 장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작년 10월 11일에 북한이 이제 처음으로 무기 박람회, 국방 발전 전람회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거기서 전에 못 보던 게 하나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는 보통 ICBM 뭐 그다음에 큰 탄도미사일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언론이라든지 이런 관심을 별로 못 받았는데 그때 처음 공개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판 스파이크 미사일이라고 별칭이 붙은 신형 단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이 이제 등장했는데 외형상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스파이크 미사일하고 아주 흡사해요. 우리가 이제 북한은 그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북한의 해안 포진지 타격 등을 위해서 최대 사거리가 한 20에서 25km 되는 스파이크 미사일을 도입해서 그 해병대, 연평도라든지 아니면 백령도 이런 서북도에서 배치해 놓고 있는데 그 비슷한 거를 이제 북한이 작년에 모형과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공개한 영상 중에는 소형 함정에서
발사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게 바로 VSV라든지 아니면 해삼 농어급 SAS에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추정이 돼서 우리한테 좀 위협적인 부분이 있고요. 특히 해삼 농어급 SAS에는 하푼스키라는 별명을 가진 북한이 그 우리 하푼 미사일 비슷한 대함 미사일을 개발해서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러시아의 KH-35를 개량해서 이제 만든 거고 사거리가 한 100에서 130km 되는 건데 예. 제법 길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는 전에 스틱스는 굉장히 높게 날아와서 뭐 요기 쉬웠는데 이거는 상당히 낮게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미사일인데 그러한 이제 신형 대함 미사일도 해삼 농어급에 배치한 걸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위협이 이제 커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 그 차세대 고속정의 무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워낙 크기가 작으니까 예.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달기는 좀 어려운 또 그런 걸로 건가요? 이제 보여주고요. 근데 우선은 기관포를 이제 달고 있는데 RCWS라고 불리는 이런 이 기관포를 장착을 하는데 네. 작게는 12.7mm부터 크게는 30mm까지 다양한 구경의 이제 기관포를 장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체의 양옆 좌우현에는 이제 7.62mm 이 기관총을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사일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신에 뭐를 다느냐? 이 선체 후미에는 비궁, 요도 로켓이 있죠. 예. 우리가 자랑하는 이제 유도 로켓, 로켓? 비궁을 장착을 하는데 이 비궁은 그 서해상에서 위협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기부양정이 있습니다. 북한이 한 130여 척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최대 시속 한 90에서 100km 정도 되면서 이 서해안 갯벌 이런 거를 극복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바로 비궁이에요. 근데 이 비궁을 초고속정 후미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 이제 북한의 뭐 공기부양정을 비롯해서 다른 경비정이라든지 이런 선박들을 공격하는데 활용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거는 직경이 70mm인데 원래 지상에서 발사되는 비궁은 이 발사 차량 하나에 뭐 36발에서 40발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 물론 뭐 초고속정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는 않겠지만 여러 발을 장착해서 다수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스텔스 고속정을 배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초고속정이 이걸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뒤를 이제 우리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 등이 받쳐주는 거죠.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에는 국산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대 사거리가 한 150에서 180km 됩니다. 오, 예.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이제 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여기에는 뭐 국산 전투 체계인 SYQ 540K라든지 3000 레이더 등을 장착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차세대 초고속정이 그러니까 참수리 고속정 뭐 윤영하급과 함께 동반 작전의 효과도 제대로 한번 뿜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럼 향후에 이제 운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 11월에 육군에 인도가 돼가지고 육군이요? 네, 육군 밴드 육군이요? 육군에 인도돼서 그 6개월간 연안 경비 아니, 농담이 진짜예요? 네, 밴드 육군이에요? 그렇죠. 미 해군의 전투기들이 있듯이 예. 일단 뭐 우리는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이 삼면의 바다가 있다 보니까 예. 여기 맞대고 있는 육군 사단별로 두세 척씩 배치되는 그 육군 경비정 부대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연안 방어의 최선선을 맡고 있는 천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육경이라 육 써 있네요. 예.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가까이서 찍어서 좀 그럴싸하지만 좀 멀리서 보면은 바로 떠오르는 비주얼이 그 낚시 배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 모르신 분이 많아요. 이런 걸 운영한다는 게 그 일종의 육군의 해군이잖아요. 예. 전 모르는 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사단에는 없었거든요. 네. 이게 육경인데 왜 없나 했더니 저는 충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도죠. 또 TV를 많이 보셨으면 알 수 있는 게 예. 이게 그 진자사나이라고 거기에 등장을 했었어요. 그랬었나요? 예, 예. 그래서 처음 이제 대중에게 알려졌는데 그때 이거는 이제 20톤급으로 16m 곱하기 4m 그러니까 엄청 작은 배입니다. 승조는 7, 8명 정도 타고요. 근데 이제 덩치가 작다 보니까는 수심 1.5m의 수영장 정도 그런 데서도 이제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수상에서도 그래서 해군의 참수리 고속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아주 연안의 해안선을 감시하고 또 미립국 선박 단속하고 대간첩 작전을 이제 하는 그런 주된 임무로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배인데 배는 또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육군인데도 이게 뭐죠? 이게 뭐 항해사인가요? 뭐 그런 자격증이 또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육군에도 항해 병과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월남 아니고요. 스키부대처럼 예, 뭣도 예, 모른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또 군대 갔다 온 거 맞아? 뭐 이런 내용 하겠는데요? 예, 근데- 육군 항해사인데요? 근데 아마 육군과 해군 서로 원치를 않을 겁니다. 항해 병과는. 예.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 수송 병과에 속해 있대요. 아. 예, 그래서 이 병의 경우는 이제 선박 운용병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요. 이제 특기병이죠. 그리고 이제 정장과 부정장은 이제 간부가 이제 맡아서 운용을 이제 담당을 하는데 다만 이제 배를 운용해야 되니까 육군임에도 항해사 자격증은 이제 갖춰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워낙 작다 보니까 총 6명씩 예. 2개 팀으로 운용을 하는데 한 개 팀이 24시간 꼬박 근무를 하는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제 상당히 빡센 어려운 정말 24시간. 힘든 보직인 거예요. 더구나 이제 이 배가 이제 1998년에 국내에서 건조가 됐는데 이 수명 주기는 원래 15년으로 이렇게 잡고 만들어졌으니까 내구 연한이 지나도 이제 사실은 한참 지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고속 단정이 이제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고속 단정은 이거보다 훨씬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이제 작전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제한이 되고 속도도 이제 북한 고속정보다 당연히 느리고 그다음에 고속단정 우리 뭐 특수부대들 우리 고속단정 타고 보통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 보시면 아시지만 다 외부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공격을 해왔을 경우 그대로 피해를 입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고 또 이 선체 자체도 하부가 유리 섬유광화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만 상부는 일종의 고무보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차세대 초고속정의 이 방어력은 어떻습니까? 일단 조타실에 이제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예. NIJ 레벨 3A라고 이제 설정이 돼 있는데 NIJ요? 예, 요거는 NIJ란 거는 미국의 이제 법무부 산하 연구소에서 총탄에 대한 방탄력을 규정한 표준이에요. 예,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각각의 이제 방어력 레벨을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부여를 하게 되는데 레벨 3A는 5.56mm 나토탄을 방어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추후 군의 요청에 따라서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레벨 4까지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육경정의 교체가 지금 시급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적합한 뉴페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NLL 사수 그리고 연안 방어를 책임지는 전력이라고 한다면 역시 연평 해전을 승리로 이끈 참수리 고속정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또 해군 입장에서는 또 회피하고 싶은 그런 배라고 합니다. 오늘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참수리 고속정의 일상. 자, 그만큼 좀 힘들게 우리 해군분들이 일하고 계신데 그 일상을 준비했습니다. 본방대사에서 바로 만나보시죠. (1979년) 취역한 이래 북한 고속정과 간첩선들에 맞서 영해를 지켜온 창끝 전력인 동시에 어로 보호작전, 환자 이송, 조난 구조 등 온갖 굳은 일을 도맡은 일꾼 역할을 해온 곳이 바로 참수리 고속정입니다. 시력이 좋아 약 2km 거리의 물고기를 사냥하는 참수리처럼 연안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수호하는 참수리 고속정 내의 24시간 라이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형 참수리급 고속정을 탔던 이들의 고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난이도 최상상상! 고속정을 타는 해군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빡셌다고 인정한 보직이 있었으니 바로 함교 외부에서 근무하는 거랍니다. 갑판 맨 한가운데 위치한 함교 외부에서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야 했는데요. 여름에는 햇빛과 바다에 반사되는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찜통 더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와 팔토시, 모자, 장갑 등으로 몸을 무장해야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죠? 비가 퍼붓는 날이면 그대로 비를 맞아야 하고요.
안 그래도 추운 겨울에 눈까지 쏟아지는 날이면 꽁꽁 언 눈사람이 따로 없죠. 거기다가 파도가 심하게 치기라도 하면 바닷물이 배 전체를 덮치기까지 하니 바닷물을 몽땅 뒤집어 쓰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버틸 것 같으신가요? 저라면 30분? 20분? 아우,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고속정 내의 당직은 9시간씩 2교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휘부임에도 빼박 9시간을 외부 함교에 서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9시간을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눈, 비, 바람 다 맞아가며 해낸다는 건 정말 인간 승리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내부에서의 생활은 좀 나았을까요? 일단 참수리 고속정의 크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형의 경우 길이가 37m, 폭이 6.9m니까 평수로는 약 한 70평이 안 되는 크기인데요. 그러니 내부는 이보다 훨씬 작겠죠. 이 작은 공간에서 약 30명의 해군들이 서로의 거리를 좁혀가며 동고, 동락을 하는 겁니다. 조타실도 굉장히 아담한 편으로 중간에 키를 잡고 있는 부사관을 중심으로 4-5명이 옹기종기 붙어 있어야 했고요. 같은 시각 교대를 위해 선실에서 쪽잠을 청하는 수병들 역시 2층도 아니고 3층도 아닌 4층 침대에 차곡차곡 몸을 뉘어야 했고, 게다가 파도가 거칠게 치는 날이면 배가 사방으로 흔들리는 정도가 월미도 디스코 팡팡 저리 가라 수준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참수리 고속정 내에는 취사시설이 없어 오직 라면과 냉동식품만을 먹어야 하는데요. 가끔 먹으면 별미지만 삼시세끼 라면과 냉동식품만 먹는다면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그러다 장트러블이라도 발생했다간 매우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갈 때 반드시 보고 후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속정 내에는 좌변기가 딱 하나 있는데 이 좌변기의 물 내림을 조절하는 배수 펌프가 화장실과 다른 공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A가 볼일을 보면 B가 물을 내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보고 후에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것이죠. 외부 생활도 힘들지만 내부 생활도 만만치가 않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긴급 출항이라고 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쉬다가도 잠이 들었을 때도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출동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참수리 고속정 내에 해군들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야말로 극한 군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고속정 내의 생활. 그래도 점차 구형 참수리에서 신형 참수리로 교체가 되면서 복무 환경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선체 길이가 44.7m, 폭이 7.1m로 전체 면적이 늘면서 내부 공간도 더 넓어졌고요. 무기체계 자동화가 이루어진 덕에 승조원이 기존 30여 명에서 20여 명으로 대폭 줄었죠. 또한 사격 요원은 총격을 피할 수 있는 실내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탄착점을 수정할 수 있고요. 신형부터는 더 강력한 워터 제트 추진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 그물 같은 부유물이 많은 서해에서도 최대 시속 74km로 작전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방야사에서는 참수리 고속정의 생활을 요모조모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어디에선가 고속정 내에서 고된 하루를 보내며 연안을 철통 수호하고 있을 우리 장병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예, 멀미의 최고봉은 뱃멀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귀에 붙이고만 해도 뭐 소용없더라고요. 사실은 우주선 멀미예요. 그건? 예.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어마어마한 멀미 때문에 몇 달 있으면서 그 멀미가 끊이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우리가 멀미하면 뭐가 흔들리거나 뭐 그럴 때 이제 하는 걸로 많이 알죠. 왜냐하면은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되니까 본인이 계속 흔들리고 있죠. 중심이 안 잡히고 계속 이렇게. 그 우주 정거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이 본인이 내가 떠다니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멀미가 생기고 약도 다 붙이는데 소용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거 빼고는 배멀미가 가장 세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역시 최고봉 고속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미를 이겨내지 못하면 함 부정자가 돼서 육지로 보내진대요. 근데 다행히 이제 부영 참수리 고속정이 신형으로 이제 싹 이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무 여건도 좀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 마음이 좀 놓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구형을 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운영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해군의 노고에 이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또 감사의 박수를 경력 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차세대 초고속정 파면 팔수록 정말 잘 맞는 것 같은데 소형이라 오히려 좋아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활용도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육군의 아까 말씀하신 그 해양경비정 대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뿐 아니고 그 해군 쪽에서는 이제 그 YUB 등 항만 경비정이 있어요. 해군에서 이제 쓰는 참수리보다 작은 이제 일부 배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차세대 항만 경비정이라든지 근데 공군에서는 또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한 바다에 빠진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한 생환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 훈련할 때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조종사 생환정. 그다음 해경의 경우는 이제 형사기동정이 있고요. 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트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 가면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뭐 부산 충무 뭐 이런 남해 마리나 뭐 이래서. 그래서 이제 마리나들 그다음에 개인용 이 요트 보트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레저용 이 고속보트로도 뭐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초고속정이 실용화가 앞당겨지면 수출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쪽도 역시 또 K방산 얘기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초고속정 시장의 베스트셀러는 뭡니까? 그 현재 이제 가장 널리 이제 활용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초고속정의 약 원조 비슷한 존재가 이제 1990년대부터 배치된 스웨덴의 이제 CB90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CB는 캄벳 보트 약어고요. 90은 1990년에 도입된 도입 연도를 의미하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배인데요. 이게 뭐 스웨덴뿐 아니고 미국, 그리스, 멕시코, 독일,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이런 세계 여러 나라에서 250척 이상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형 외에 여러 가지 파생형들이 있고 미국도 이제 최종의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중에서도 이제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척당 가격이 2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40억 원 이상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가격이고요. 길이가 15.8m, 너비는 3.8m, 만재 배수량은 20.5톤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선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은 이제 보통은 12.7mm M2HB 중기관총을 장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마크 19 고속유탄 발사기, 기류 또는 폭래 등은 이제 4에서 6기 정도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스웨덴에서는 이제 그 헬파이어 미사일을 개조한 이제 RBS-17 휴대용 대함 미사일을 장착해서 함정 공격용으로도 이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고 속도는 이제 40에서 50노트 사이입니다. 사진을 보면 무슨 뭐 그 부대원들이 막 상륙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그 이 배를 어떻게 활용한답니까? 스웨덴이 왜 뭐 많이 보셨겠지만 그 해안선이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만든 그 피오르 지형이라고 하잖아요. 그 피오르드라고 하죠, 그렇죠? 영어로는 피오르드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피오르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해안선이 복잡하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방어가 어려운 그런 또 측면들이 있는 거죠. 동쪽으로는 또 러시아 해군의 발틱 함대를 바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냉전 때부터 그 특수부대의 은밀한 침투나 기습적인 상륙에 대비를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 1290인데 스웨덴은 이제 평소에는 이 1290을 피오르드 해안을 이제 순찰하는 방어 임무에 사용을 하고
유사시에는 최대 21명의 중무장 해병대를 이제 신속하게 투입하는 그런 전개 임무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안에 병력 수송칸의 높이가 높아가지고 다 서 있을 수 있답니다. 안에. 사진상은 안 보이는. 사진상은 이제 고개 꺾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런가 보죠. 키도 클 텐데 이쪽 사람들이 다 키가 큰데도 서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 12-90 고속 상륙전은 그대로 해안에 접안해서 병력을 바로 내려줄 수가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은 워터제트 방식이라 그래요. 두 개의 고속 디젤 엔진으로 워터제트 방식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피해서 기동할 수 있고 바로 연안까지 이제 거의 접안을 할 수가 있는 함선인데 특이한 점은 일반 보병 상륙전과 마찬가지로 선수의 램프도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함선입니다. 원래 이제 인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모방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동일한 속도와 성능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모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발군의 성능을 자랑하죠. 와, 러시아가 모방 실패했는데 저 우리 차세대 초고속정은 111km 그 이상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역시 ADD 우리 대전에서 한번 일 한번 제대로 히트 한번 하신 겁니까? 시작 내신 겁니까? ADD? 네, 뭐 ADD하고 무관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ADD 산하에 이제 민군기술협력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민군기술 협력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산에 위치한 우리 해양기술이라는 데가 이제 주관해서 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부와 민간 예산으로 약 5년 동안 투자가 됐었고요. 이게 이제 2021년 6월에 이제 개발에 이제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무기 처음에 이제 군에서 소요를 제기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무기를 도입해달라 소요를 제기해서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보통 10년 이상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가지고 이 기술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뭐 6개월, 1년만 지나도 뭐 90기술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도 이거는 기존 방식으로는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무기 도입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절차인데 바로 이 초고속중이 그런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개발이 된 겁니다. 네. 상당히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서 이제 개발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기존 절차를 밟았다 그러면 뭐 원래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이 이제 들었을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기술 발전이 이렇게 계속 이제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대량 생산보다도 오히려 무기체계에서도 다품종 소량 생산 영역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그 우수한 민간 역량을 좀 활용해서 국방 분야의 R&D가 추진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민간의 앞선 기술을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는 신속 시범 획득 사업 배리 9입니다. 그런데 연안 경계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민군 기술 실용화 연계 사업의 결과물. 이름이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하여튼 또 결과물이 또한 더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이제 NLL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해상 병기로 뭐냐면 이건 무인 수상정입니다. 또 무인이 나오는군요. 우리 선박도 USB라고 함정, Unmanned Surface Vehicle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LIG 넥스원에서 개발을 하는 거고요. 이제 해검 1, 2, 3라고 하는데 민군 기술 협력 사업으로 뭐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검은 길이 8m, 폭 2.4m 크기의 최고 속도 35노트로 달립니다. 그리고 최대 12km 거리에서 원격으로 실시간 위치를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5km 밖에서 선박을 탐지하고 2개의 장애물을 동시에 회피하는 성능도 갖고 있고 이제 보시는 이건데 와, 이게 무인 함정이에요? 보기에는 뭐 전혀 창문도 있고 사람이 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 이게 무인입니다. 또 유사시에 적의 원점을 공격할 유도 무기도 장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해안 감시용 해검 1, 해안 수중 감시용 해검 2, 그다음에 해안 전투 임무용 해검 3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개발이 됐고요. 특히 해검 3는 지난해 2021년 5월에 무인 수상정으로는 국내 최초로 최대 파고 2.5m에서 성능 시험을 통과를 하는 등 임무 수행력을 이미 검증을 받았고요. 앞으로 이제 해검 3가 전력화가 되면 유인 운용이 이제 불가능한 악천후 뭐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24시간 경계 임무가 가능하죠.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의 완벽한 경계 작전 태세 확립에 기여하는 그런 무인기로 지금 준비가 돼 있죠. 이러한 이제 무인 함정 이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1, 2차 연평해전 과정에서 우리 장병들이 안타깝게 사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인 함정을 쓰면 그런 장병이 직접 사상할 일은 적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거는 이제 해검 3인데 앞부분에 이제 원격 조종 기관총이 있습니다. 아, 요게 있었으니군요. 전투용 요게 앞에 있어서. 앞부분에 이제 살린 게 RCWS 이제 원격 조종 기관총이고요. 지금은 이제 12.7mm 구경이 좀 작은데 나중에 필요하면 뭐 이게 이제 20mm급 뭐 크게는 30mm급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또 중요한 무장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유도 로켓 비궁. 앞서 언급됐던. 이제 그것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상 대한 미사일까지는 장착은 어렵지만 이러한 이제 유도 로켓을 통해서 미사일을 장착한 것과 비슷한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검 1, 2, 3로 버전이 달라지면서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4, 5 이 크기도 키우면서 무장도 더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지금은 완전 자율 운항은 어렵지만 이제 AI를 장착해서 이제 자율 운항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전의 중요한 트렌드인 멀티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로도 또 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종석에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 탑승을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봅니다. 창문이 있군요. 안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유무인 복합이니까 사람이 타서 또 이제 작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해검 3 경우도 그 육군 해안 경계 부대하고 이 실제 환경에서의 시범 운용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육군 경비정과의 합동 훈련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무인 수상정을 뭐 개발하거나 또 배치하는데 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도 유령 함대라고 해서 이제 무인 수상정들 그리고 유인 함정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이제 발전시키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키는 무인 함정들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 헌터라든지 이런 것도 시험도 하고 최근 이제 림팩에서도 그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 언론에 공개도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무인 함정들이 아직까지 크기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이라든지 이런 페이로드들이 한계가 있고 또 이 작을수록 이 파도가 높으면 작전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운용성이 좀 제한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극복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무선 조종을 하는 경우에는 드론 같은 경우는 공중에 높이 떠 있으니까 이제 전파가 지구 공면과 상관없이 직진해서 뭐 도달할 거리가 길고 뭐 데이터 링크를 중요한 위성이나 이런 걸 써도 역시 멀리 가는데 굉장히 편한 측면이 있는데 이 배는 그야말로 해발고도 0m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오는 전파들은 다 위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동그라니까 또 지구가 그만큼 또 다른 설비들을 확충을 해야 장거리에서 조종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이제 기술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좀 아무래도 조금 드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늦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군 기술 협력 사업으로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연안 방어 전력들에 대해서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아무래도 그 첨단 기술 쪽, 특히 첨단 신소재라든가 아니면 뭐 무인 아니면 AI 이런 쪽은 군보다는 그 민간 기업들이 계속 준비를 해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특히 이런 쪽 그 첨단 기술 쪽에는 훌륭한 민간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함으로써 좀 서로 간의 시너지를 노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이해였고 오늘의 그리고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고속정은 민군 협력의 가장 이제 또 성공적인 사례로 이제 앞으로 이제 꼽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군이 민보다 앞서 있고 주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앞서 있는 과감히 이제 군에서도 수용을 하고 또 군이 앞선 거는 민간한테도 넘겨 이양을 하고 그래서 서로 민군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 윈윈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발전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더구나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민군 협력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1kg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거 한번 진짜 타보고 싶습니다. 멀미가 아니 멀미가 아니 이렇게 크지 않은 배가 그렇게 빨리 가는데 선체가 많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네, 힘들어요. 그리게 뭔 기술인지. 이게 또 프로펠러가 프로펠러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니까요. 또 그렇게 되겠네요.